자, 오늘은 지난주에 배웠던 제어문의 나머지 부분들을 5장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부분들은 지난주에 배웠던 화일문의 또 다른 형태인 for문과 do 화일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if문의 확장된 형태인 스위치문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제어문을 배우면서 break와 continue라는 이 명령어가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if문과 같은 부분에 들어가는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도 함께 배울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의 연장에서 5장에서는 for문, do 화일문, 스위치문을 배울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counter controlled 순환문과 그리고 sentinel controlled 순환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순환문을 빠져나올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초기화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 이런 순환문이 제대로 빠져나올 수 있게끔 이 변수들을 초기화를 해주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순환문에서 무한 루프를 돌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거에 염두에 두고 변수에 대한 초기화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순환문을 만들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 메인 함수에는 카운터를 1로 초기화를 해놓고 그리고 화일문을 돌리면서 숫자가 출력되는 내용의 코드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선 1이라는 카운터가 1이라는 변수가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화일문의 헤더에서 확인을 해서 참이면은 화일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증가돼서 이 루프가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는 카운터가 10에서 11이 되는 순간에 다시 헤더로 가서 이 헤더 부분에서 false라는 걸 확인하고 난 뒤에 화일문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화일문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둬서 코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화일문을 빠져나갈 때 변수를 만약에 부동소수점, 즉 플로트 타입이나 더블 타입으로 설정했을 경우에는 잘못하다가는 화일문을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생긴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각 시스템이 이 부동소수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동소수점의 불일치성,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카운터 변수를 앞에 나왔던 이 카운터 이것을 더블 타입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화일문이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카운터는 항상 정수 타입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수 타입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세요. 즉 루프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정수 타입의 카운터가 설정이 돼야 된다. 자, for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for문은 카운터 컨트롤드 순환문입니다. 자, 화일문에서 배웠던 것과 동일합니다. 자, 여기를 볼까요? for문이 있습니다. 먼저 변수 1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자, for문은 헤더 부분에 세마이콜론으로 경계가 지워져 있어요. 하나, 두 개. 첫 번째 있는 부분, 이것은 카운터에 대해서 초기화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그 카운터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for문을 빠져나갈지 빠져나가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야 될지 판단을 해주는 논리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카운터를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어권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카운터에 대해서 1로 초기화를 해주고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가느냐? 이 조건을 살펴봅니다. 화일문과 마찬가지로 이 조건이 참이면은 form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form은 안에 있는 스테이트먼트가 수행되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다음에는 카운터 쪽으로 갑니다. 카운터. 여기서 하나 증가된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느냐? 다시 가운데 있는 조건을 살펴보러 들어갑니다. 이 조건이 참이면은
또 포문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카운터가 하나 더 증가되고, 그리고 또 조건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갖고 이 조건이 false가 되는 시점, 그 시점에서 포문을 빠져나와서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줄로 넘어가게 돼요. 자, 여기서 한번 살펴봅시다. 포문을 들어가면서 초기화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카운터를 인티저 타입으로 해놓고 초기화를 1로 시작을 해놨습니다. 13번째 줄에서 만약에 카운터가 10으로 변경을 하자. 즉 값을 바꾸자. 10이 아니고 한 100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들 연습할 때. 자, 어떻게 될까요? 컴파일 오류가 발생됩니다. 메시지를 살펴보면은 카운터 변수는 아직 지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됐습니다. 신텍스 에러가 발생됐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11번째 줄에서 이미 카운터에 대해서 인티저 타입으로 정의를 해놨는데 왜 13번째 줄에서 신텍스 에러가 났을까요? 그 이유는 이 카운터라는 변수, 즉 인티저 타입으로 정의해둔 카운터라는 변수는 포문 안에서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포문 안에서. 즉 여기서 정의해놓은 카운터 변수는 이 포문 안에서만 통용이 될 수 있는 로컬 변수입니다. 로컬 변수. 따라서 포문을 빠져나오게 되면 이 카운터는 다시 메모리를 시스템 관리자한테 되돌려주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되돌려지고 난 이후에는 카운터에 대해서 아무런 정의가 없기 때문에 13번째 줄에서 카운터라고 불러놓고 10으로 바꿔라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오류가 되죠. 자, 포문 안에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 놓고 포문 안에서 다 쓰고 포문을 빠져나오면서 시스템 관리자한테 돌려줬기 때문에 이 10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신텍스 에러가 생기는 겁니다. 신텍스 에러.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내가 여기다 인티저 타입으로 정의를 해놨는데 카운터를 왜 13번째 줄에서 카운터를 쓰지 못할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문 안에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 놓고 여기를 쓰다가 포문을 빠져나가면은 시스템 관리자로부터에게 메모리 공간을 돌려줬기 때문에 10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신텍스 에러가 발생이 된 겁니다. 자, 포문 안에 정의되어 있던 부분들은 이 포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변수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포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세마이콜론 두 개를 기준으로 앞부분은 포문의 카운터를 초기화해 주는 부분. 두 번째는 그 카운터가 포문에서 false인지 true인지 판단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카운터를 하나씩 증감시키는 부분.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Good Programming Practice라는 게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시작 시점을 1로 잡았습니다. 1로 잡았어요. 그리고 while은 지난 시간에 4장에서도 카운터를 1부터 시작하는 것을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C++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출발은 항상 0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특별한 규정이 아니라 프로그램 C++ 공부를 하는 사람들,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모든 출발은 0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묵시적으로 약속을 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했을 경우는 열 카운터가 11이 돼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나는 10바퀴를 돌렸는데 카운터는 11이 돼서 화면을 빠져나온다. 자, 논리적인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0부터 시작해서 10보다 작은 수, 결국 10바퀴 돌고 나오겠죠. 자, 동일한 얘기지만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을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모든 시작은 0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세요. 책에서는 이런 표현법이 좋다고 하는데 제 경험한 바로는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가는 것, 이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1부터 10까지 돌리는 과정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보다는 0부터 9까지 간다. 0부터 시작을 한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순환문은 0부터 시작을 한다. 자, for문이 있어요. for문과 while문을 비교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while문 배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서 카운터에 대한 초기화를 했고 while문에 있는 헤더 부분에서는 조건을 판단했고 while문 안에서는 while문의 body에서는 증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은 것이 for문이 될 수가 됩니다. 그래서 for문 안에 초기화 그리고 조건 그리고 증감 이것을 한 번에 수행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 for문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while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for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두 개의 역할은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for문의 장점은 코드량을 줄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겠죠.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쓰는 것보다 한 줄, 두 줄에 모두 쓸 수 있는 것, 코드량을 줄 수 있는 것, 가독성을 높이는데 for문이 좀 더 효과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예를 들어 봅시다. for문 안에서는 이런 컴마 연산자가 사용이 됩니다. 컴마 연산자가 사용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for문 안에서는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거 마냥 세마이콜론 기준으로 하나, 두 개의 경계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초기화를 해주는 부분, 가운데는 조건을 판단하는 부분, 세 번째는 증감을 하는 부분, 세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컴마 연산자를 쓰게 되면은 몇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자, 폼은 앞으로 볼까요? 자, 보이와 걸을 10과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감은 보이는 하나씩 증가를 하고 0부터 하나씩 증가를 하고 걸은 10에서 하나씩 빼가는 형태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운데 조건에서는 보이와 걸이 같은 숫자가 있지 않는 동안에 for문을 계속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별 표시가 5개, 즉 보이가 1, 걸이 9, 보이가 2, 걸이 8 쭉 나가다가 보이가 5, 걸이 5가 되는 시점까지 이 별이 출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것은 2개 이상의 초기화가 필요한 부분은 컴마 연산자를 써라. 컴마를 써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form은 요 앞부분에서는 보이와 걸이 초기화되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보이와 걸이 카운터가 하나는 증가되고 하나는 감소되고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form은 이렇게 하나씩 증가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씩 증가를 할 수가 있지만 또 100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감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이 되는 순간까지 form이 돌리고 마이너스 1이거나 0이 되는 i가 하나씩 줄여가면서 0이 되는 순간엔 form을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경우 세 번째의 경우는 i가 7부터 시작을 해서 7씩 증가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증감 연산자. 그래서 77이 되는 순간까지 form을 돌리고 84가 되는 순간에 form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는 20부터 시작을 해서 2씩 감소를 하게 됩니다. 2씩 감소. 그리고 다섯 번째는 2로부터 시작을 해서 3씩 더하는,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99부터 시작을 해서 11씩 빼갑니다. 처음에는 99, 그 다음에 88, 77, 그리고 마지막에 0이 되는 순간까지 form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1이 되면서 form은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포문은 여러 가지 형태로 꾸밀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볼까요? 넘버가 2입니다. 2. 그리고 20까지. 그리고 2씩 더해라. 자, 토탈은 0부터 시작을 하겠죠. 2가 더해지고 4가 더해지고 6이 더해지고 8이 더해지고 짝수를 모두 더하면은 나중에 110이 되겠죠. 자, 포문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이런 형태도 만들 수 있어요. 포문이에요. 포문의 헤더는 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헤더예요. 비록 세 줄로 표현이 됐지만 요 부분이 포문의 헤더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헤더에 대한. 근데 포문 안에는 지난번에 배운 것 마냥 널 스테이트먼트가 있네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럼 포문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진 않죠. 우선 넘버가 2로 초기화된 다음에 이 넘버를 20과 비교해서 참이면은 포문으로 갑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네요. 그러면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세 번째 경계선, 즉 요 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2부터 시작한 것을 토탈에 더하고 그 다음에 넘버를 2를 더해 대해서 4를 만듭니다. 그 4가 된 것이 다시 조건문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 경계형이에요. 그리고 20보다 작다? 그러면은 또 포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세 번째 영역인 토탈을 더합니다. 토탈. 아까 2에서 하나가 더 더해졌기 때문에 4가 되는 거죠. 그럼 6이 됩니다. 6에서 넘버가 다시 2를 더해서 8이 되죠. 이 8이 다시 두 번째 블록으로 들어가서 20보다 작냐, 작다, 참이다. 그 다음에 다시 포문으로 하나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세 번째 블록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아까 8이었던 것이 토탈과 더해지고 다시 2가 더해서 이 다음에는 10이 됩니다. 10이 돼서 조건으로 다시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통한다. 자, 컴마 연산자가 썼습니다. 컴마 연산자. 자, 5장의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데 컴마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다른 어떤 연산자에 비해 제일 낮습니다.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 가장 낮은. 근데 컴마 연산자의 결합 법칙은 left to right입니다. 왼쪽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진행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언급이 됐네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해봅시다. 포문에서는 3개의 블럭으로 있다. 첫 번째는 초기화되는 부분, 두 번째 부분은 판단을 하는 부분, 세 번째는 증감을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연산자가 포함되는 부분. 그 중에 포문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아까 했던 요 문장을 요 놈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컴마 연산자로 쓸 수가 있다. 컴마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가장 낮다. 그리고 결합 법칙은 왼쪽에서 오른쪽이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처음에 2가 초기되어서 다음으로는 논리적인 판단으로 들어가고 이게 참이면은 포문 안으로 들어온다. 포문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세 번째 블록으로 한다. 세 번째 블록에서 컴마 연산자가 썼기 때문에 왼쪽을 먼저 시작을 한다. 왼쪽에 아까 2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토탈에 2를 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컴마 연산자 뒷부분 오른쪽 부분 여기서 2가 됐던 것이 두 개가 더 증가해서 4가 된다. 4가 된 것을 다시 논리적인 판단으로 가서 참이면 포문을 또 들어간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요거에 비해 이거는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가독성이 떨어져요. 보기도 별로 안 좋죠. 즉 포문의 헤더 부분을 이렇게 여러 줄로 나열해 갖고 표현하는 것 이건 별로 눈에 좋지 않은 좀 가독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이는 것은 컴마 연산자를 써서 포문을 이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언급을 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포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네요. 포문 헤더 부분에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게 되면은
읽기 불편하다. 그리고 나중에 코드를 수정할 때 힘들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여기 나온 것 마냥 초기화되는 부분, 논리적인 판단하는 부분, 증감하는 부분, 그리고 포문에 어떤 액션이 취하는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구분해서 코딩을 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다라고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네요. 자, 한 줄로 표현하다. 가능한 한 줄. 지금 앞에 나온 것 마냥 이렇게 세 줄로 지저분하게 하는 것보다 한 줄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 다음 예제는 아마 제곱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곱근. 자, 제곱근을 표현하는 것. 이것은 math라는 모듈에서 포함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즉, x는 y 제곱근이다. y근이다. 라고 하는 함수가 파워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파워 함수는 여러가지 수학적인 함수들을 모아놓은 math 함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은 나중에 또 배우게 되겠지만 5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쓴다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자, 제곱근을 표현하기 위해서 네임스페이스를 뒀습니다. 그리고 이 네임스페이스는 수학함수들이 모아져 있는 CMath라는 모듈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width라는 게 있네요. 그리고 이 width는 IOmanip라는 모듈에 있다. 지난 시간에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인풋과 아웃풋에 조작을 하는, 매니플레이션 하는 함수들이 모아놓은 것이 이 IOmanip라는 모듈이다. 그 중에 setWidth에 대해서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프로그램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은행에 1000불을 예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매년 이자가 0.05 만큼, 즉 5%씩 이자가 오른다. 그리고 5%씩 이자가 오른다. 오를 경우에 몇 년인가요? 10년 뒤에는 얼마인가? 그리고 각 매년당 내가 이자로 얼마를 받을 것이냐, 원금 포함해서 이자를 얼마만큼 받을 것이냐 하는 계산입니다. 자, 이것은 예치한 금액, 그리고 이건 이자. 자, 봅시다. 자, 우선 22번째 줄로 갔네요. 자, 이어를 먼저 출력하라고 합니다. 이어. 그리고 set width 21로 해서 set width는 뭐냐? 내가 요 문장을 입력하기 전에 몇 개의 공간을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set width는 우선 요만큼의 공간을 확보를 한 다음에 자리를 먼저 차지한 다음에 amount on deposit 이라는 문장을 오른쪽 정렬을 해서 출력을 하라. 그러면 요게 출력이 될 겁니다. 요게 출력.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어를 출력해라. 이어 출력을 했죠. 그 다음 부분부터 R이 끝나는 다음 칸부터 시작을 해서 21칸을 점유를 해라. 확보해놔라. 예약을 해놔라. 자, 그래서 21칸을 예약을 해놨습니다. 21칸을 예약을 해놨어요. 그리고 난데 그 예약된 공간에 amount on deposit이라는 문장을 출력을 해라. 어떻게? 오른쪽 정렬을 해서. 자, 그러면 요 공간 내에 amount on deposit이라고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set precision. 자, 지금부터 숫자가 출력될 건데, 부동소수점에 숫자가 출력이 될 건데, 소수점 2자리까지 출력해라.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왔네요. principal. 아까 1000불을 예치를 해놨어요. 1000불. 거기에 파워. 즉, 제곱근을 나눕니다. 자, 레이트의 1%. 1 더하기 이자. 그러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레이트가 0.05였기 때문에 더하면은 1.05가 되겠죠. 1.05.
그리고 1.05에 근을 구해라. 2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여가 1년차 1.05의 1제곱 판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것을 프린서플과 곱해라. 그럼 첫 해 금액이 나오겠죠. 첫 해 금액. 1000불 곱하기 1.05에 y는 1이니까 1승. 그 결과가 첫 해에 받을 수 있는 전체 수익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출력으로 가볼까요? 네 자리를 확보해라. 자, 네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출력하기 위해서 네 자리 확보. 그리고 연도를 출력해라. 연도. 1년이고요. 첫 해 1이겠죠. 1이 오른쪽 정렬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21자리, 그 다음에 21자리를 확보해라. 1이 끝나는 다음 칸부터 시작했고 21칸이 확보가 됩니다. 공간이 확보가 돼요. 그리고 그 결과를 출력해라. 여기서 계산된 결과를 출력을 합니다. 첫 해는 1050불이 출력이 됩니다. 1050불. 근데 소수점 두 자리가 됐죠? 그 이유는 뭐냐? 여기에 소수점 이하 자리 두 자리까지 출력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포문으로 갑니다. 2여가 1에서 2로 바뀌겠죠. 2로 바뀌겠죠. 자, 2여가 2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프린서플 아까 얼마였어요? 1000불이었죠. 1000불 곱하기 파워 안으로 들어가서 1 더하기 레이트 이율이 1.05가 됩니다. Y 아까 2였죠? 2승. 자, 1000 곱하기 1.05의 2승. 그게 어마운트로 됩니다. 다시 이쪽으로 와서 34번째 줄로 와서 자, 또 4자리를 확보하라네요. 또 4자리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2여를 출력하라. 2여가 2였죠. 자, 2가 오른쪽 정렬해서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 칸에 set width 21자리를 확보해라. 자, 다음부터 21자리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마운트를 출력해라. 자, 2000년도에는 1102.5불이 되네요. 1102.5. 자, 이렇게 돌아가해서 10년차까지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10년차까지 계산이 이루어져요. 자, 이런 과정을 출력을 하는 것이 이 예제의 결과물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또 나온 게 있네요. 플로트와 더블은 대부분 근사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자, 돈에 관계되는 일을 계산할 때는 신중을 기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쓰지 말라고 했는데 뭐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소수점 이하 자리수. 자, 소수점 이하 자리수까지는 불확실하다.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돈 계산할 때는 이런 부동소수점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뭐 은행권에서 쓰는 부동소수점은 항상 일정하게 계산될 수 있게끔 클래스 라이브러리들을 상용으로 돈 주고 사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제3의 개발자가 만든 라이브러리들을 사다가 좀 더 정확한 부동소수점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로 A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분명히 은행에서 쓰고 있는 A라는 프로그램에서 부동소수점이 소수점 10자릿수까지 정확한데 만약에 고객이 갖고 있는 내가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20자리에서 변화가 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은행이나 고객이나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부동소수점하고 부동소수점인 플로트와 더블은 근사값을 갖고 있는 놈들이다. 자, 이런 근사하다는 것은 소수점 아마 20자리, 30자리 그 정도 선에서 근사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돈 계산할 때는 조심해라. 항상 염두에 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소수점 30자리, 50자리 그것까지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쓰는 데는 여러분들이 쓰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자, 조금 앞에서 나왔던 예에서 set width, 자, 폭을 설정하다. 폭을 설정한다. 자, 기본적으로는 오른쪽 정렬이다. 그래서 아까 뭐 계산된 결과라든지 연도, 이게 오른쪽 정렬에서 출력이 됐죠. 오른쪽. 근데 여기 left나 right라는 키워드를 써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left라고 쓰면은 왼쪽으로 정렬. 자, 여기서 나와 있는 말은 뭐냐면은 출력되는 대상에 대해서만 각각 정의한다. 자, 그 반면에 set precision은 한번 설정하면은 그 코드 어디에서든 이 소수점 자릿수가 적용이 됩니다. 바꾸지 않는 이상. 바꾸지 않는 이상 소수점 두 자리로 만약에 설정을 해놨다. 그럼 이 아래 출력되는 것들은 모두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출력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set width는 한 개만 됩니다. 바로 정의된 한 개. 자, 예를 볼까요? 여기를 봅시다. set width. 출력을 할 때마다 set width를 설정해 놨어요. 그 말의 뜻은 뭐냐? set width라고 설정해 놓은 이 스테이트먼트에서만 적용이 된다. set width는 set width가 설정된 스테이트 내에서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포문을 계속 돌리면서 돌릴 때마다 이어가 출력될 때, 어바운트가 출력될 때 width를 설정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해줘야 돼요. 그 반면에 set precision은 25번째 줄에서 두 자리로 설정을 해놨다. 그럼 이 아래 모든 영역에서 다 동일하게 소수점 두 자리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34번째 줄 같이 set width와 같이 할 때마다 여기다 set precision 33번째 줄에 set precision이라고 할 때마다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반면에 set width는 한번 설정한 것은 하나의 스테이트먼트에서밖에 적용이 안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오늘은 set width와 set precision 이 두 개가 이렇게 작동이 된다. set width는 한번 정해 놓으면은 한번 스테이트먼트 그 set width가 설정되어 있는 스테이트먼트 내에서만 적용이 된다. 물론 set width를 그 스테이트먼트에서 또 바꿨다. 요거와 같이 바꿔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 set width는 이 스테이트먼트에서만 적용되고 다음에 또 왔을 때는 또 각각 정의를 해줘야 된다. 그 반면에 set precision은 한번 정해 놓으면 코드 끝까지 이 설정이 변함없이 진행이 된다. 자, 두 화일문이 있습니다. 두 화일문. 화일문하고 유사해요. 화일문하고 유사해요. 근데 다른 부분이 있어요. 두 화일문은 먼저 진입을 한다. 자, 화일문은 들어가기 전에 화일문 안에 있는 헤더 부분, 자, 조건을 판단하는 부분에 들어가서 요 조건이 맞으면 화일문에 들어갔어요. yes면, true면. 근데 두 화일문은 그냥 먼저 진입합니다. 자, 여기를 볼까요? 카운터가 1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두 화일문 이 안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한 번은 들어간다. 한 번은. 그래서 들어가서 카운터를 하나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14번째 줄에서 다음은 어디로 가느냐? 화일문의 헤더에 들어갑니다. 헤더에 들어가. 이게 참이다. 그러면 다시 두의 안으로 들어갑니다. 두 화일문 안에 들어가. 그래서 이 조건이 false가 되는 순간에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자, 화일문하고 두 화일문의 차이점. 화일문은 들어가기 전에 헤더 부분에 있는 논리적인 판단을 보고 참이면은 화일문으로 들어갑니다. 화일문에 있는 헤더 부분에 있는 논리적인 판단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들어간다. 그러나 두 화일문은 우선 들어간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스테이트먼트가 끝나고 나서 카운터를 비교를 한다. 자, 여기서 1에서 2가 됐죠. 2를 비교를 해서 이게 참이면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이게 거짓이면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간다. 화일문하고 유사하지만 초기 진입을 먼저 하는 게 두 화일문이다. 자, 이런 UML 표기법을 쓴다. 자, 두 화일문은 비교적 화일문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다음은 스위치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위치문, if문의 변형된 형태, 좀 더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if문은 하나만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만. 그리고 if, else 해갖고 여러 개의 조건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개의 if, else문을 하나의 스위치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멀티 셀렉트가 가능한 거예요. 멀티 셀렉트. 자, 멀티 셀렉트 가능하다. 자, 여기서 나온 건 변수를 비교를 한다. 변수를 비교를 해요. 자, 근데 그 변수가 반드시 상수여야 됩니다. 상수를 비교해야 돼요. 상수. 또는 개별 문자 상수를 조합을 해서 스위치문을 비교를 한다. 자, 여기서 문자 상수라는 걸 한번 볼까요? A, B, 그리고 숫자 1, 2, 3. 이걸 컴퓨터가 과연 어떻게 인식할까요? 여러분들 키보드로 숫자 2를 썼어요. 그러면 컴퓨터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키보드에서 A나 숫자 1 하다못해 엔터 또는 스페이스바 누르게 되면은 컴퓨터는 요런 아스키 문자로 변환을 해줍니다. 아스키 문자. 자, 여러분들 숫자 0을 눌렀어요. 0을 눌렀어. 자, 컴퓨터는 이것을 0을 눌렀으니까 아스키 문자 표에 있는 48번이구나. 그래서 컴퓨터는 48번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48번이라고 인식을 해요. 숫자를 누르게 되면. 자, 그러면 대문자 A를 눌렀어요. 그러면 이 대문자 A는 컴퓨터는 이 아스키 테이블을 비교를 해갖고 사용자 프로그래머가 키보드로 A를 눌렀다. 그러면 이거는 65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스몰 a를 눌렀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97번이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자, 이런 아스키 코드 테이블을 왜 만들었냐? 이런 문자들이 입력됐을 때 컴퓨터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그것을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비록 대문자 A를 눌렀지만 얘는 숫자 65로 변환돼서 내부적으로 관리가 될 겁니다. 관리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아스키 코드 테이블을 바탕으로 컴퓨터는 문자나 숫자를 인식합니다. 하다못해 엔터키가 있어요. 엔터키 어디 있나요?